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또 김행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보이콧까지 거론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가까스로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의 청문회 상황,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형 정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있었던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 부서였던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동안 이제 그 자리를 비웠었는데 김행 후보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어떤 밥상에 올려진 것이고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검증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약간의 목리 같은 걸로 해서 파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민주당 또 원내 지도부가 새로 하면서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이 개최됐다는 사실 자체는 그나마 지금까지 어떤 교착 상황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뚜껑을 열었더니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과 또 도덕성 검증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한지 들은 적이 없고 거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나친 어떤 정치 공세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고성이 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답답합니다. 결국 좀 공정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능력 검증과 윤리 도덕성 검증을 각각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지금 드는 상황이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매번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도덕성을 놓고 지나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열려서 우리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정말 중요한 책무를 맡은 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직무 능력 그리고 도덕성 하나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면요, 이번 사안은 사실상 직무 능력 검증할 그런 직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언론인 출신이었었고요. 공공기관에서 좀 근무했었지 실제로 장관을 맡을 만한 그런 경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더해서 그동안에 도덕성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마치 언론들 만나서 얘기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수많은 보도가 쏟아지니까 가짜뉴스라면서 언론과 만남 중단하고 자료 제출을 거의 거부했습니다. 오늘 한 의원이 얘기했는데 49건 요구했는데 42건을 거부하고 낸 자료도 거의 사생활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단답형. 이거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 후보자는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국민들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 직책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주식 파킹 문제라든가 통정 매매 관련해서 논란도 있고요. 또 위키트리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정말로 자극적인 언론을 통해서 이 많은 시민들의 그런 혐오적인 표현들을 용인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제대로 사전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검증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정말로 제대로 국민들께 자신을 소명하고 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료 제출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자료 제출이 거의 안 됐고 의원들 검증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후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꼼꼼하게 검증해서 이분이 정말 직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도덕성은 괜찮은 것인지 정말 통정 매매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동시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인촌 장관은 본 적도 들은 적도 내가 그 관련해서 처벌받은 적도 없다. 3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MB 당시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되는 백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유인천 전 장관 내지 현 후보자가 한 100여 차례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당시 유인천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안개는 많이 무성하지만 실체로 있는 어떤 건더기는 하나도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이제 윤리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자녀에 대한 증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느냐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그 유인천 장관이 지금 연세가 70대고 자녀들은 다 장성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증거를 지금 그 거부하는, 아들이 거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또 그리고 증여세도 정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저런 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혹을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적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무 능력에 관해서 전혀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방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초점은 직무 능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MB 때 뭐 MB 2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공세만 얘기 있는 것이라서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김행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김행 장관이 지금 일부 지금 죄송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인천 전 장관 내지 후보에 대해서는 정작 국민들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뭔가를 준비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열고 봤더니만 제대로 된 어떤 공격 한 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대변인. 네, 회전문사라도 인물이 뛰어나고 정말로 정책 능력이 있으면 써야죠. 옛날에 했던 분이라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분인가? 과거에 막말 파동이 벌어졌었죠. 사진 기자들에게 찍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욕설 파문이 일었었고요. 본인은 오늘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헌법상 정말로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근간입니다. 예술인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데, 당시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수많은 당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직보 수사 기록이라든가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단지 그것을 계속 부정할 뿐인 것이고요.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 문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공안기관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들이 장관에게 그리고 당시에 BH에 보고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예 뭐 블랙리스트 존재를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블랙리스트 존재 나오니까는 그때서 블랙리스트가 있긴 있었는데 자신은 관여 없다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증여 기록에서 아들이 거부한다는데, 아들이 거부하면 이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도덕성이 중요한 가족이 거부할 정도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 국정에 총괄을 하는 장관이라는 자리, 더구나 이분이 가졌던 경험은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연예계에서 예술계 담당하셨던 그런 방송에서 활동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당시에 문화부 장관으로서도 사실은 잘했다는 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인천 장관은 좀 더 겸허하게 자신이 했던 일들 그리고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행 여가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상황 짚어봤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재송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변인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틀의 기한을 줬습니다. 올해는 열흘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야당이 뭔가 그리고 여야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이틀을 줬습니다.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보궐선거 있고 또 여러 가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틀 만에 이게 여야 간의 협의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주면서 협의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임명하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현직에 있을 때 모가지를 따버린다는 그 발언부터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했던 분이 대한민국의 공직의 최고 수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50만 대군의 생명과 또 안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많은 장병들이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렇게 거칠고 더구나 친일 행적, 친일 발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가 더 나았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일본 식민지가 돼야 됩니까?
이런 분을 믿고 과연 우리 50만 대군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일본 해라고 해서 독도까지 자신들의 영토로 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신원식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국방 일본에게 넘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국민들 얘기를 저 만나면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기조를 봤을 때는 불과 1년 4개월 동안에 만일의 경우 임명이 되면 18번째로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하는 장관이 됩니다. 거의 할 기류로 보여지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군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분이 돼야 되고요. 더군다나 문민 국방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해외도 국내도 다 가능한 한 군 출신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이 군을 통제함으로써 군의 잘못된 그런 상황들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도리어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분 그리고 과거에 중대장 시절에 여러 가지 조작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장관을 할 수 있는가? 빨리 좀 결정을 다시 해서 좋은 분을 임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임명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 조만간 아마 윤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지금 그 임명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요. 뭐 그 근거는 명확하죠. 특히 지금 최근에 있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고도화를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관련해 가지고 그 북한과의 어떤 그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괴뢰라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전선에 있는 분이 바로 이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일로 해서 지금 그 현재 장관인 이종석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를 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종석 장관이 사표를 내는 상태인데 지금 이 그 현재 임명 절차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어떤 지도부의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외교 안보 또 그 국방 이 부분은 언제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 그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본인이 야인 시절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 발언 특히 그거는 뭐 조금 더 강한 발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컨대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B급 그 19금 방송까지도 지금 하면서 그 출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직무 특히 이제 그 국방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나아가 현역에 있을 때에도 이 작전과 관련된 작전 정보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냈던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뭐 중대장 시절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진급하는 과정에서 다 평가가 돼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의혹의 일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에서 이제 그 북한과 어떤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국회에 다시금 그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임명을 위한 수순 또 대한민국 어떤 안보 라인을 튼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결 기류 속에 내일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봉직의 기회를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양심에 따른 투표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우리 법인에 있는 법원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좀 이균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게 그 서울 남부지방 그 법원장 그리고 또 대전 고등법원장까지 하셨던 것으로 상당 부분 실력과 업무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미 사실상 다 밝혀진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또 재산과 관련해서 한 부인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 이 부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상장 주식이도 아닌 비상장 주식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하자가 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례에 비춰봤을 때에 대법원장에 임명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도 당론으로 부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다수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쓸 경우에는 어떤 그 인사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 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풍, 대한민국 어떤 사법부의 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역풍,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당론으로 한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사가 여전히 있어서 그런 의사를 지금 받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의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사권과 관련되는 무기명 투표, 그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뭐 가까스로라도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큰 어떤 흐름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율사 출신 그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사법부의 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네, 험난한 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왔던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 직무 능력의 문제, 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아까 하자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자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대법원장 정말 중요합니다. 3부 요인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3인이 사실상 사법부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정도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도덕성과 또 모두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청렴함, 또 직무 능력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상식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아마 양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요. 저도 민주당에서 당론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의총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자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직의 성실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얘기할 수 있는가? 직무 능력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거의 안 됩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이런 분을 골랐느냐? 아까 신원식 장관 얘기했는데 후보자 얘기했는데요. 대한민국 장군들, 저도 대학원에서 장성들 많이 가르쳤는데요. 정말 똑똑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신원식 후보자 같은 그런 사람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동안에 정말 깨끗하게 하고 발언도 잘하고 공직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잘 발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우리 쪽에 편만 들고 이념 성향 맞고 이렇게 자꾸 고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중립적인 분들 또는 반대편에 있는 분들 많은 얘기를 들어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께 선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다 저 사람 돼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아니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료 제출 안 되죠.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것도요.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꼼꼼하게 짚어서 과연 직무 능력, 도덕성, 국민들께 자신감이 있는지 그걸 판단한 뒤에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야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판세 그리고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지 최인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냐 투표율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훨씬 더 낮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 싸움이다 이런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그 주중에 공휴일이 또 정해지지 않은 일반 그 요일에 평일에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는 네. 투표율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투표율이 한 30% 정도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더 그 고령층의 지지층이 많은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투표로서 해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투표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양측 모두
자기들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 부분 앞선다라고 하면서 낙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지난 추석 내내 한 6차례 정도 이 투표를 독려할 정도로 이 사안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 투구를 하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 재보궐선거의 어떤 특징에 봤을 때는 반드시 투표하고 나가져가는 그런 의지가 강한 쪽,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지지층이 많은 국민의힘에 조금 더 유리했던 전례를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후보의 어떤 신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희망도 하지만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죠. 강서구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시고 저도 현장을 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투표를 해야 되느냐? 왜 4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쓰이게 되는 2억 넘는 또 돈 추가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 강서구민들이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후보자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민들께서 갖고 있는 그 불신들, 그동안 과연 강서구가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서울의 이 강서 쪽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구들이 사실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성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 야당 모두 열심히는 뛰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현지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요. 그러나 또 여권이 또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봐야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사전 투표율이 역시 중요하고요.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 투표율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인 투표율도 봐야 될 것인데요. 현재 흐름으로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들, 그리고 자칫하면 여기에 졌을 때는 사실은 지도부가 엄청난 그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네. 최종 결과는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될 것이고 아직은 좀 이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른 여야의 후폭풍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아마 많이 질 거다. 뭐 거의 17, 8%까지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현재 지도부는 붕괴되고 원희룡 장관이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꼭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그리고 공천까지 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분은 유죄다,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는데 3개월 만에 이걸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주고 공천까지 준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제가 헌정사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된 이번 공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과 바로 통하는 후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일에 큰 폭으로 지게 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타격을 받을 거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던 김기현 대표 체제도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대위 구성이 될 텐데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최근에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하는 안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이 맡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이 또 강한 그립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거나 어려움 속에서 유지되거나 또는 원희룡 이 대표 안이라 비대위원장 안이라든가 이런 카드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진교훈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진교훈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단식 끝에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놓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진교훈 후보가 지는 거는 사실상 상정하기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3명의 모든 지역구의 의원들이 다 사실상 민주당이고요. 지금 현장 가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김태우 후보에 대한 이번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기훈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의견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당에서도 그런 공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만일에 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비대위 체제의 논란 또 비명계 반명계 요구 등과 함께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주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최인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낙승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신승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기현 체제가 좀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것을 탄력을 받아서 내년에 어떤 총선에 있던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사실상 현재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것까지 기소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출근을 여의도로 할 것이 아니고 서초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서초동을 가야 되고 그 형사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본인도 기록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패배에 따르는 어떤 후폭풍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겹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완전히 급전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부적으로 친명 비명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폭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당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은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건강이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현장에 지금 투표도 동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바로 어떤 이 패배에 따르는 후폭풍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 대한 승리를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힘 있는 후보, 나아가 선거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당뿐만 아니고 야권 성향의 후보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서울 지역의 선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휩쓸었는데 그중에서 마포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완전히 민주당 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후보님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이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정의당 후보를 마포구에서 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후보의 어떤 표가 갈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황금 분할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라든가 또 선거 구도, 인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이라든가 이쪽은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 신도시에 굉장히 많이 왔고 요즘 거기에 30평이 10몇 억씩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 어떤 승리와 그에 따르는 민주당 이재명 지도체제에 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최인영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신성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변인님께도 여쭤봤으니까 네네. 똑같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은 투표 결과의 질을 보겠죠. 정말 현격한 차이로 질 경우에는 만일 한일전에서 우리가 5대0으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 경질하자는 얘기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상당 부분 격차로 5% 내지 10% 이상의 어떤 격차로 패배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도 체제가 흔들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잦은 사태로 이어질 고 어떤 비대위로 체제 갈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대신에 졌다 할지라도 이른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사 정도로 아주 박빙의 어떤 승부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과 함께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 높고 더불어서 그것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축소된 미리 보는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좀 애써 외면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